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다음은 저희 강한성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님입니다. 이유와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이유와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경과 및 주요 내용, 그리고 부제를 인공지능과 편견이라고 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EU의 AI 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요즘 신문들을 보면은 AI 법이 유럽에서 곧 만들어진다. 그리고 AI 법이 만들어지면은 몇 년 전에 GDPR이 제정되었을 때와 같은 엄청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기사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AI 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직접 프로포저를 읽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AI 기업들에게 큰 영향이 없고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법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AI 법보다는 오히려 GDPR로 대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저 다음에 저희 황혜진 변호사가 강의할 이 저작권 관련 내용들이 AI 업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법 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야심차게 제가 바이어스, 편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고 미국에서 로펌 좀 있다가 삼성전자에서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몇 군데 스타트업에서 해외 영업과 법무총괄을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딜라이트의 외국 변호사로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어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장으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어스가 뭔지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요.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바이어스, 편견과 차별을 생각했을 때 저한테 어젯밤에 그냥 떠오른 한 너다섯 개의 아이디어입니다. 와습.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 많이 얘기 안 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와습이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옛날에는 이 백인 앵글로색슨, 영국계 앵글로색슨,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세계를 지배를 했었죠. 그리고 미국을 지배를 했었고요. 이 와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라드니 킹, 우리 LA 사태 때 사태를 촉발시킨 라드니 킹과 그리고 3년 전에,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태, 그게 또 떠올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박 조코비치와 페더러, 나달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테니스 많이 한데 항상 조코비치를 생각하면은 왜 조코비치는 지금까지의 업적이 사실 페더러나 나달보다도 더 뛰어난데 왜 페더러나 나달만큼 인기가 없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 이 유럽 내에서도 동부 유럽권에 대한 차별, 편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메리칸 슬레이버리, 아메리칸 프리덤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고 흥미로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도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도는 원죄 같은 거죠. 그리고 아메리칸 슬레이버리, 아메리칸 프리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에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슬레이버리라는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 파운딩 파더들이
프리덤이라는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됐다. 두 개의 개념이 같이 가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프리덤보다는 이제 리버티라는 자유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럽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저도 한번 가본 굉장히 작은 하우스인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꼭 들리는 앤 프랭크 하우스라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EU의 AI법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제가 왜 이 바이어스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U의 AI법 개요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제정되고 반려가 될까? 지금까지 많은 기사들에서 올해 상반기에 3월달, 4월달에 제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어렵고요. 정말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지면은 사실 예상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를 주 타겟으로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 타겟은 GDPR처럼 보통의 기업들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AI법이 타겟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 타겟은 공공기관, 퍼블릭 섹터, 그리고 경찰 등 법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집행기관들이 쓰는 AI 시스템이 사실은 EU AI법의 주 타겟이고 이 AI법을 급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참고로 구글, MS, 챗GPT 등 이 거대 플랫폼은 이미 디지털 서비스 액트, 디지털 마케트 액트 등 다양한 EU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GDPR의 규제를 또 받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가장 중요한 권리는 right to non-discrimination,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data protection and privacy고요. 그 다음에는 right of the child 같은 약자, 소수 약자의 권리를 보호를 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한국 기업들이 당장 어떻게 AI법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딱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벤치마킹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든 구글이든 지금 앞서가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 AI 정책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AI를 잘 세이프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활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GDPR,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AI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필요한 동의 절차, 필요한 고지 다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EU AI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유럽 의회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프로포절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한 통일 규범을 제정을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주요 내용은 이건 이제 신문 기사에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다음 장부터 조금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요 내용은 AI 정의, AI 위험 수준 분류, 그리고 분류별 의무, 회원국 관리 감독 기관 임명,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거를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경과는 2021년에 제안이 된 다음에 2022년 12월에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일반적인 접근으로, 그러니까 즉 제대로 빠르게 제정을 하겠다라는 그 룰을 채택을 했고요. 2023년 3월 지난달에 AI 정의에 대해서 유럽 의회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AI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많이 되어 왔는데 지금 3월 달에는 OECD의 AI 정의를 도입하기로 그대로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수정을 해가지고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 연합 이사회, 그러니까 유럽에서 법이 되려면은 그 국회격인 유럽 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각 국가의 관련 관료가 참여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지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계속해서 법안 내용 및 중요 정의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아직도 주요 쟁점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머신러닝 기반 시스템에만 국한하는 거에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법 집행 활동, 그리고 공공기관 업무의 AI 적용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법은 GDPR 대비 어디쯤 와 있나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GDPR 같은 경우는 2012년 1월에 프로포절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6년 12월, 즉 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많은 시간을 유럽 의회 그리고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이 세부 조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AI법은 사실은 이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협의가 끝난다면은 뭐 올 연말이라도 법안이 통과가 되고 발효가 될 것입니다. AI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GDPR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DPR 같은 경우는 정보 주체, 즉 개인의 권리가 중심입니다. 다양한 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8번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가 또 있습니다. 사실 AI 그 업계 쪽에서는 이 내용이 AI 법에 나온 어떤 내용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개인들은 알 권리가 있고 또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AI법은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위험에 근간한 어프로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이 리스크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EU의 AI법은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unacceptable risk.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없는 AI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티클 5장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셜 스코어링, 즉 정부에서 이 각 개인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범죄 확률이 높다. 이 사람은 뭐 착한 사람이니까 뭐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등등 소셜 스코어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Facial recognition 이 부분은 몇 년 전 홍콩 사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 안면 인식을 가지고 이 데모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을 알아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당한 집회 참여 그리고 또 이 자유적인 자유 활동에 있어서 국가에서 안면 인식을 활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크 패턴 AI 같은 거는 뭐 서블리미널 메시지 같은 걸로 개인의 의사결정을 좀 유도하고 의사결정이 현혹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허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하이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컨포머티 어세스먼트 등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아티클 6조부터 51조까지 한 50조 가까이에 대해서 하이 리스크
시스템에 대해서 쭉 규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리스크. 리미티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챗봇, 딥페이크. 그러니까 대부분이 생성 AI가 속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트랜스페어런트 하면 됩니다. 이 AI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저작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만 제대로 고객들에게 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티클 52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멀 리스크, 스팸 필터,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간단한 AI 같은 경우는 코드 오브 컨덕트만 있으면 됩니다. 코드 오브 컨덕트가 뭐 기본적으로 AI를 이런 식으로 조심해서 쓰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미니멀 리스크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도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용이 금지된 AI 시스템들입니다. 주로 이제 정부기관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행동을 조작하는 AI 시스템 안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장애인, 의존적 상황에 있는 사람과 같은 좀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런 취약 집단을 착취하는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스코링을 가능하게 하는 AI 시스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소셜 스코링이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 이 부분이 차별로 이 각 계층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차별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유럽 역사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이 유태인 학살 등 이 전체주의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방식의 스코링을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썼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범죄 활동을 촉진하는 AI 시스템 당연히 안 되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악화시키는 AI 시스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안면 인식 등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도 단순한 일반적인 법 집행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CCTV를 활용한다든지 안면 인식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그냥 이 지속적인 감시, 서베일런스를 위한 이런 AI 활용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이리스크 시스템은 어떤 거냐 했을 때는 주로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게 공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스템들이 하이리스크 시스템으로 간주가 됩니다. 중요 인프라, 뭐 에너지, 운송, 물, 의료와 같은 중요 인프라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제품이 안전 부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 안전 부품 같은 AI 시스템,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 입학 및 평가에 있어서 AI 시스템을 통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고용,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도 AI를 통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법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즘 민감한 이민, 망명, 국경 통제 등에 있어서 AI를 통한 카테고라이제이션, 차별 등은 안 된다.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 환경보호는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내용이고요. 생체인식도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하이리스크 시스템으로 간주가 되면서 다음과 같은 준수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티클 9부터 그냥 쭉
조금씩 썼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데이터 가버넌스가 있어야 되고,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야 되고, 서류, 관련된 서류도 보관을 해야 되고, 트랜스페런시가 필요하고, 휴먼 오버사이트, 각 진짜 개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등등 쭉 한 30조항 29까지 다양한 준수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notifying authority, 그러니까 법 규제 기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내용은 하이리스크 시스템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스탠다드와 컨포머티 어세스먼트, 즉 하이리스크 시스템은 컨포머티 어세스먼트라는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직접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해도 되고요. 어떤 경우 특히 바이오메트릭 관련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 어세스먼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은 하이리스크 관련된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리스크 시스템은 C 마킹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레귤러터리 샌드박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샌드박스 내용들이 있고, EU의 AI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각 국가별로 관련된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EU의 AI 법이 GDPR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인가? 저는 일정 부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GDPR이 좋은 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어쩔 수 없이 EU의 강한 요청에 의해서 USB-C를 적용하는 것처럼 브루셀 효과가 AI법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이미 브라질 같은 국가에서 유사한 법안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오픈 AI에서 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맨 위 주요 메뉴 중에 세이프티 관련된 주 메뉴,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면은 다양한 이 세이프티 활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가이드라인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좀 참조를 하시는 게,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미국 AI 규제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법률 체계는 잘 아시다시피 연방법과 개별적인 주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사례에서처럼 이 AI도 공공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민간 부분은 각 산업별로 별도의 그 규제가 조금씩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법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같이 조금 진보적인 주에서 유럽의 AI법을 먼저 도입을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이미 GDPR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CCPA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 관련 알 권리, 선택 권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그 제 첫 장 바이어스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미국의 AI 규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보다 그 AI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전부터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연방 정부가 AI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즉 EU의 AI 법과 취지가 비슷합니다.
2021년에는 미 의회에서 내셔널 AI 이니셔티브 액트를 제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AI 연구, 개발, 교육과 관련된 각 유관기관의 프레임워크를 준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미국 상하 의원에서 각각 알고리즘 책임 법안이 발의가 됐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AI 권리 장전이 있습니다. Bill of Rights라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면서 이 AI로부터의 잠재적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AI 권리 장전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보면 EU AI 법의 기본 내용과 유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AI 시스템이 인종, 성별 또는 연령과 같은 요인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보안,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그리고 또 AI 시스템이 사회적 영향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내용이 지금 단순하게 권리 장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이 각 부서별로 관련 규제들이 만들어지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 산하의 NIST에서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AI 그 시스템이 AI 기술 사용과 관련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AI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그리고 완화하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프레임워크는 지금 당장 포괄적인 AI laws가 AI 법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없는 상황에서 셀프 레귤레이션에 있어서 모든 AI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컴플라이언스, AI 관련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스탠다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RMF의 5가지 주요 단계는 분류, 선택, 구현, 평가, 권한부여 이 모든 단계에서 책임 있게 그리고 시스테믹하게 이 AI를 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주법에서도 AI는 지금 조금씩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몇 번에 걸쳐 얘기 드린 자동 디시전 툴, 오토메이티드 디시전 툴에 대한 규제 중심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CPRA를 통해서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하여 충분한 고지 의무가 있고요. 크레딧 레이팅 같이 AI를 활용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고용 관련해서 AI를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좀 짧게나마 유럽과 미국의 지금 AI 관련 법규, 규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